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둘째 날 트랙산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은 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our last session of the Track 3 on Asian Leadership Conference. This session will be held under the topic,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Safety Concerns of Self-Driving Cars.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박용성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distinguished speaker of this session, Mr. Park Yong-sung, the head of Planning Division at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Mr. Park Yong-sung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갔을 때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이런 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동차를 보면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에 의해서 앞차와의 차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동차가 정지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서 우리가 추돌을 막아주고, 또한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서 차선을 쫙 감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차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가 알람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차선을 따라서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블라인드 스폿 디텍션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새 차를 타고 한번 고속도로 가시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도로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한 다음에 이 속도에 따라 이 도로의 속도에 따라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차가 정차대에서 막히면 그 차의 일정 거리를 맞춰 차가 감속을 하고 다시 차가 빠지면 다시 그 도로의 속도, 규정된 속도로 쫙 운행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우리가 스티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능이 있으면 그걸 누르면 이 차선을 따라서 차가 쫙 운행이 됩니다. 결국은 바로 자율차로 그런 단계로 도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자동차, 자율차의 기술을 우리가 레벨로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는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 나누는데요. 자율차 레벨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차 레벨 제로라는 것은 단지 그 경보 신호만 있는 겁니다. 자동 가면서 앞차의 차간 거리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1은 한계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죠. 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쭉 우리가 가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레벨 1이라고 합니다. 레벨 2는 두 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스티어링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2 자동차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그 자기가 가감속 하면서 쭉 주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차선을 따라 쫙 주행이 됩니다. 단지 그런데 여기는 운전자를 단지 약간 그 보조해주는 수단입니다. 주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레벨 2는 그렇고요. 레벨 3는 이러한 기술이, 워낙 센서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차선을 따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3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 기능을 누르면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어떠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운전자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 운행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레벨 3라고 합니다. 레벨 4는 그보다 높은 단계로서 우리가 어떤 그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 3나 레벨 4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되는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고, 그 다음에 레벨 5는 모든 도로에서, 어떠한 도로에서도 우리가 그 이 가감속이라든가 스티어링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 레벨 5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자율차, 이러한 자동차의 어떤 자율주행까지 나오는 이런 기능은 자동차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운행 안 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내가 운전한다 봅시다. 그러면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앞에 있는 세상을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차를 보고, 그 다음에 차선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앞에 있는 차의 사이즈가 저 정도면 거리가 얼마구나. 그러면 좀 감속을 해야겠네. 그 다음에 차가 저 정도 거리면 뭐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서 가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차선을, 그죠? 그 다음에 차선을 봅니다. 차선을 쭉 보고 이 카메라에서 차선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본 다음에 우리가 차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머리를 생각해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발로 엑셀을 밟다든가 아니면 스티어링 한다든가 가는 겁니다. 똑같이 자동차에도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더와 카메라입니다. 레이더에 의해서는 빛을 쏩니다. 빛을 쏴서 앞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보고 그다음 앞에 있는 물체의 속도를 봅니다. 상대 속도를 측정한 것이 레이더가 있고 또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서는 차선을 보는 거죠. 카메라 가지고 차선을 봅니다. 차선을 보고 앞에 있는 표지판을 봅니다. 아, 이 앞에 있는 숫자가 60km. 아, 이 도로는 60km구나. 그다음 앞에 있는 도로 이정표를 봅니다. 그 센서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이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레이더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레이더에서 빛이 들어가서 빛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그러한 거를 계산해서 앞에 있는 차의 거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차의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찍히는 그러한 이정표, 저거는 숫자가 60이네. 그러면 이거는 도로가 60km 도로야. 라고 컴퓨팅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의 차선, 주행 차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차는 항상 이 양쪽 차선의 중간으로 운전을 해야 돼. 라고 그 자동차의 컴퓨팅해서 그거를 우리가 연산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동차의 가속 페달, 엑셀 페달 가속과 제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티어링, 핸들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 차가 운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자동차에는 첨단 장치가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먼저 신차 안전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새 차가 나왔을 때 평가하는 거죠. 이 차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평가를 하는데 보다시피 먼저 충돌 시험이 있습니다. 충돌은 여러 가지 전방 충돌, 그 다음에 오프셋 충돌, 기준 충돌, 측면 충돌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우리가 충돌 사고를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모사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했듯이 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엘카스라든가 LDWS 우리가 차선 이탈할 때 경보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차가 차선을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차의 거리 가까워졌을 때 어떤 경보를 해주는 그런 FCWS라는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ABS가 있는지 등등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드를 매깁니다. 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끝없이 개발하고 이러한 장치를 장착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BS입니다. 자동 브레이크 장치죠. 제동 장치입니다. 모든 사고는 내가 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ABS 쪽은 우리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ABS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제작사에서 거의 저 장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동차에 장착된 이러한 장치는 정부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죠. 가끔씩 사고가 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났던 건데요. 화물차가 이와 같이 컨테이너죠. 이런 트럭이 가다가 좌회전했습니다. 좌회전인데 자동차가 쫙 주행하다가 이 자동차의 옆모습이죠. 그러면 자동차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센서가 있고 브레이크 자동으로 제동을 해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우리가 전파를 쏘고 물체를 확인한 다음에 카메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게 도로의 장애물인지 주행의 장애물인지 도로 시설물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우리가 여기서 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서 추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나 얘네가 좀 판단할 때 처음 보는 겁니다. 옆모습이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경고를 준 거죠. 네가 판단해라. 근데 운전자는 ABS라는 게 있는데 설마 이게 쓰겠지 하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고 낸 겁니다. 판단낸 거고요. 또 하나는 저 그림 같은 경우도 지난번 나왔죠. 대만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전복되어 있는 겁니다. 전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것도 우리가 레이더에서 쏴서 앞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카메라로 딱 본 겁니다. 저게 뭐지? 저게 자동차 모습도 아니고 판단을 못한 겁니다. 왜냐면 이 도로 표지판이라는 거 이걸 두고 브레이크 잡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알람을 줬습니다. 네가 판단하라고.
운전자는 뭐 차 좋은데 설마 ABS 있으니 쓰겠지 해가지고 하다가 저기 사고 난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소방차죠. 소방차 같은 경우도 모양이 저런 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BS에서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판단했는데 운전자가 뭐 당연히 쓰겠지 했는데 안 쓴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고요. 또 밑에 있는 그림은 전역대, 그죠? 자전거 탄 보행자를 갖다가 이같이 이 시스템에서 감지를 못 해가지고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재 있는 시스템은 자동차에는 안전한 시스템은 단지 운전자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기 믿고 있는 거죠. 특히 요새 아까 같이 자율차 레벨 2가 되면서 가감속이라든가 핸들, 자동으로 자기가 이같이 핸들까지 쭉 스티어링까지 하고 움직입니다. 가는데 단지 현재 기술은 운전자한테 약간 보조만 해주는 거지 그걸 믿고 그냥 운전을 부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만든 게 이러한 그 레벨 2 자동차는 만약에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떼었다. 그러면 15초까지 안 띄면 일단은 시각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손을 잡으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안 하면 빨간색을 경고를 시켜요. 그래도 안 하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해제시키면서 속도를 감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안 나오죠. 항상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항상 운전자 주의 환경을 주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번에 제정을 했고요. 또 하나 레벨 3입니다. 레벨 3라는 것은 내가 시스템에서 레벨 3라는 기능을 딱 누르는 순간에 차가 주도적으로 갑니다. 주도적으로 운전자는 다른 거 책을 본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 차가 쭉 가다가 시스템에서 내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저게 차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운전자한테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서 핸들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건 시스템입니다. 근데 운전자가 또 그러한 상황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 3라는 기능을 이거는 이 시스템에서 누르는 순간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 이런 기능이 될 때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야 될 것.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여야 될 것. 그때만 먹습니다. 만약에 안전벨트 안 매면 이 기능을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운전자가 쭉 눕고 가면서 책을 보다가 졸 수가 있습니다. 줬는데 배런간에 위급한 상황에 알람을 줬는데 대치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운전자를 모니터링해서 180초, 33분 이상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경고를 주고 알람을 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감속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제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에 맞춰서 운전자의 어떤 책임감을 주는 거죠. 운전자가 부주의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준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의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만들어지면 모든 자동차가 들어온 수입차도 다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들어도 UNEC에서 하노머나이전 시켜야 됩니다. 국제 기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엔에서 이제 국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인전 이와 같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동차 회사나 개발회사에서 열심히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동차가 쫙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결국은 사고를 줄이게 해서 추돌 사고를 줄이게 해서 앞에 있는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앞에 있는 게 도로 이게 자동차인지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쏩니다. 쏴가지고 왔는데 이래서 저 도로 표지판 하나 앞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걸 보놓고 주행의 장애물인 줄 알고 제동을 하게 되면 뒷차가 추돌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자동차 시스템에서 레이더라는 것은 앞에 거리와 상대 속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쫙 쏴서 저 앞에 있는 게 이동물체다. 이동물체는 저거는 내 이 도로 주행에 저건 장애물이야. 저기에 맞춰서 내가 속도를 감속하고 회피해야 돼. 라는 명령이 바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이더에서 우리가 전파를 쐈을 때 저 물체가 정지된 물체다. 그러면 저거는 정지된 물체는 저건 뭐 도로 표지판이겠지. 아니면 가드레일이겠지. 그러면서 그거 같은 패싱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지한 물체들에도 우리가 자동차가 주체 앞에 정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그러면 그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거죠,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승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있어 저거는 정지되어 있지만 도로에 주행 장애물이다. 저거에 관련해서는 감속을 하고 회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거 할 때는 일단은 레이더에서 쏘고 물체를 확인하고 카메라에서 봅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저거는 자동차 뒷모습이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저런 모습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ABS가 작동해야 돼 해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거는 정지되어 있는데 저거 도로 시설물이야. 너 저거 가지고 제동하게 되면 큰일 난다. 추돌해. 저건 패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사고 난 저러한 이 전복된 자동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쐈는데 레이더 쏘고 카메라 봤는데 저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저거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뒤에서 추돌할 것 같고 그래서 운전자한테 알람을 줬는데 운전자는 너무 믿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어떤 것도 있냐면요. 맨홀 뚜껑이 있죠.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이 자동차 바퀴를 봅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맨홀 뚜껑을 보고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ABS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종 이와 같이 센서, 레이더와 카메라에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로직, 이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하는 건 이와 같이 이 시스템에서, 카메라에서 일단 센서에서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서 판단하는 거죠. 로직에서. 이거는 장애물 판단 로직이라든가 아니면 AI의 자율주행 프로세서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칩에다 집어넣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거는 계속 시험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걸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험한 겁니다. 많은 자동차들 캘리포니아에서 한 600대 정도 2000년도 했는데 이와 같이 주행거리 쭉 나옵니다. 계속 주행을 하면서 레이더로 쏘고 카메라 영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저건 도로 시설물이다. 아니면 저거는 주행의 장애물이다.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운전자도 제가 도로에 가서 많이 운전해 본 사람이 운전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자동차도 이런 AI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계속 주행하면서 딥러닝,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와 같이 사고도 줄이고 거의 사람이 운행할 정도의 그런 기술까지 가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통신인데요. 만약에 그 앞에 아까 같이 사고 난 차가 차라는 거를 내가 통신을 받았다면 굳이 내가 센서에서 감지 못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V2X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V2 에브리띵입니다. 차량과 전 차량을 통신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저거 자동차야. 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2P 차량과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V2I.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 운전하면 우리가 그 교통방송 듣는 것처럼 이와 같이 V2S 통신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차는 아까 같이 환경인지 센서의 개발과 V2S 통신을 통해서 거의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자율차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차 같은 경우 레벨 1에서 3까지는 여러 가지 ADAS, 첨단 안전장치를 통해서 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 4나 5는 완전 자율이거든요.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틀립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이 되면 자동차에 드라이버를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겠죠. 새로운 서비스, 어떤 이 운송 사업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우리가 그 1년에 제조 기반 자동차에 관련된 1년의 산업 규모가 얼마냐. 그걸 보면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것이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7천만 대 정도가 판매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8천만 대 정도로 보게 되면 차 한 대당 3천만 원 잡으면 3824, 한 2,500조. 그 자동차 시장이 제조 시장이 한 2,500조가 됩니다. 2,500조의 시장은 아까 보다시피 저 톨레무스에서 본 자료에 보면 2030년에 거의 레벨 2, 레벨 3 거의 90%, 결국 첨단 안전장치가 다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한 10%는 우리가 레벨 4, 5가 되고요. 결국은 이 자동차의 어떤 시장에서는 첨단 안전장치, 센서, 라이더, 레이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환경인지 센서가, 환경인지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 가지 판단 알고리즘, 얘기하면 AI, 자율주행 프로세서, 이러한 딥러닝, 이러한 거에 상당 많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아마 치열한 그러한 기술 개발에 어떤 그게 있을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의 시장 형성될 거고요. 기술 개발에. 그 다음에 자율차로 갑니다. 자율차로 하면 드라이버로서 운전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차를 하나 구매해서 택시 사업을 합니다. 택시 하나에 사서 5천만 원에 삽니다. 사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서비스 사업, 서비스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 어떤 차량을 구매합니다. 택시를 사서 택시 사업, 그 다음에 버스를 사서 버스 운송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시장 규모는 한 7천조 정도, 우리가 저 제조 기반 2,500조의 한 3배 정도, 한 7천조 정도의
그 규모가 됩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그 자료 그렇게 조사했더라고요. 7천조 시장이 있는데 자, 자율차로 갑니다. 그러면 택시? 요새 쉽죠. 뭐 카카오톡 부르면 목적지하고 내가 도착지하고 목적지 나옵니다. 그대로 쫙 가면 됩니다. 쉽죠. 저 기술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같은 거는 뭐 일정한 노설, 셔틀버스로 가죠. 그 같은 경우도 저런 기술 되면 운전자 없이 우리가 운행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화물차, 유럽이나 미국 같은 대륙 횡단 일주일 횡단합니다. 그래서 사람 드라이버가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기술이 있다면 같이 가는 차끼리 쫙 모이는 겁니다. 군집주행하라는 거죠. 앞에서 운전하고 뒤에 있는 거 쫙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이 운전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운전도 2시간 운행한 다음에 15분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8시간 운행을 못해요. 운전자를. 그래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율차로 가게 된다면 그거 상관없이 계속 차를 돌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 저러한 그 운송 사업이 한 데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다, 택시 회사다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100이면 인건비를 차지하는 게 한 60% 됩니다.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차로 가면 그런 인건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같이 일단 서비스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결국 완전한 자율차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한 자율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우리가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건 유엔의 그 유로 엔캡 2025인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2025 보면 ABS 자동 비상 제동 장치에 대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도로에 취약한 우리가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그다음에 건널목, 교차로 각각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ABS가 이러한 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거기에 다 우리가 그 작동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또 보시면 이 환경인지 센서가 되더라도 VTS 통신이 되면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VTS에 관련된 평가도 2024년부터 돼 있고, 자율차에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평가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에서는 이와 같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차로 가는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기준인데요. 저희가 그 레벨 4는 2027년에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안전기준을 개발하는데 이 같은 거는 실적으로 우리가 ABS 같은 경우는 같이 주어진 상황, 보행자라든가 자동차 뒷모습에서 쓰도록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뭐 형상이 바뀐다든가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걸 관련해서 필리가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는데 앞으로 평가 방법도 평가는 우리 주행장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잘 검증이 되고 안전한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가지 평가 방법도 개선한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자동차 안전연구원인데 카트입니다. 코리아 오토모빌 테스트 앤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고 거기에 부설 연구소로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와 같이 시험시설과 주행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연구 제정하고 그다음에 제작 결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인 친환경 자동차, 자율차에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안전기준 제정 이런 업무를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차 관련해서는 자율차가 테스트할 수 있는 케이시들을 구축했습니다. 자율차 테스트 베드죠. 여기서 이 도로에서는 우리가 시내, 시가지, 시외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자율차 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차를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소라든가 학계,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여기서 다 시험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이걸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레벨 4나 5를 가면서는 어떠한 장애에서도 자기가 가야 됩니다. 비 오는 상황에 실제 비 오고 안개 오면 센서가 잘 작동 안 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가 다 모든 것 기능을 발휘해서 그걸 다 안전하게 운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이 두절될 때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 우리가 이 기상 악화라든가 이같이 그 통신이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그러한 상황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율차로 가는데 이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연구진을 와서 개발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 구축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까 같이 그 서비스나 모빌리티 사업에서 자율차가 드라이버리스 없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구역, 자율차 시범구역을 딱 지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운송사업, 유로 운송사업 해도 돼요. 자율차를 가지고는 돈을 받으면서 요금을 내면서 운송사업을 해도 되고 유로 화물 사업도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죠. 특별법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자율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ITS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또 하나 안전기준 특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개발이라든가 전문 인력 양성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구축해서 앞으로 이 자율차가 상용화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서 개발하고 시범 사업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완전 자율차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부적인 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별로 한 6개 정도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이 자율차로 가면서 우리가 드라이버리스, 운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차로 하는 건데요.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유료로 우리가 비사업용 자동차지만 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용 자동차여야 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자동차이지만 자율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유료 서비스, 유료로 우리가 요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운송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도 유료 화물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이 자율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율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주신 박용성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세션을 마치겠습니다.